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특급 전문가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함께 짚어볼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제 발등을 찍은 최순실의 포스트잇 사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말이죠. 불과 딱 3시간 전이었습니다. 알선 수재 혐의까지 추가된 최순실 씨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오늘 오전 집행이 됐습니다. 강제 소환된 최순실 씨의 모습부터 길게 한번 만나보시죠. 유재경 내선은 직접 면접을 보셨습니까? 미얀마 ODA에서 개입해서 이권 챙기셨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노섭 씨랑은 무슨 관계입니까? 저는 오늘 민영선님 시작을 하기 전에 저 미소의 의미를 진짜 그 알듯말듯한 약간의 미소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저도 최순실 씨를 지금 아직 못 만나봐서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아무튼 최순실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자기 재산이 지금 가장 문제가 아니겠냐. 대통령 탄핵 여부 다음에는. 그래서 재산을 지키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정유라하고 손주 문제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조금 그 한 곱이 넘겼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밤새 맞고 이제 새벽에 한 대 더 맞는 격으로 미얀마 대사 문제는. 예. 그래서 본인들한테는 큰 충격은 아닌 듯한 그런 모습의 그런 그 표정이 아니었나. 저는 일단 그렇게 읽어봅니다. 예, 정 의원님 지금 이제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어차피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조사실에 앉힌다고 큰 의미 있는 답변이 나올까요? 근데 지금 알선 수재 혐의도 혐의지만 대사를 추천의 이름으로 최순실이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나왔고 또 현직 대사가 지금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임명했다라는 거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알선 수재 이전에 그게 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으로 비중이 높거나 또는 그 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특임 대사라는 걸 임명하기도 하지만 미얀마 같은 나라는 사실 전문직 외교관이 필요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 저렇게 그 대사가 갑자기 임명이 됐고 본인도 무슨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런 식으로 갑자기 임명이 됐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최순실의 배후가 지금 그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그 사안이고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도 저 사실이 미리 밝혀졌다면은 굉장히 엄중한 결과를 낳았을 것이고 지금 질문하셨듯이 지금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저렇게 미소를 머금고 왔다라는 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어떤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냥 자포자기의 심리적인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심리적으로 무너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아직 무너지지 자기는 무너져서는 안 돼 무너져서는 안 돼 이러지만 2월 한 달에 저 최순실의 심리는 상당 부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게 최순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 막바지를 향해서 특검이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순실 씨가 저 특검이든 헌법재판소든 아니면 본인의 공판이든 조 변호사님 한 15번, 20번 나와도 그 표정 하나하나를 읽는 게 그렇죠. 정말 궁금하고 중요해서요. 근데 어제 보니까 이제 본인 공판에서는 이제부터 하나씩 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제 재판을 할 때 본인이 증인들한테 본인도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최순실 씨 관련된 재판을 받는 걸 보면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른 사람 재판에 본인이 증인으로 나간 게 아니라 본인 재판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되게 대단하고요. 예. 더더군다나 본인에 관련된 증거들이 검찰에서 되게 많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같은 검찰의 입증을 도와주기에 나온 증인들에 대해서 본인이 마치 무죄의 취지로 이 부분을 신문을 하겠다? 재판관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방어권 차원에서 변호인이 물어보는 것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어쨌든 재판부가 최대한 양해는 해주는 것 같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증거들이 이렇게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당사자가 증인한테 직접 신문하는 것을 반대 신문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저 미소와
그리고 어제 이제 증인에게 물어볼 게를 달 발언권을 요청했던 이 두 포인트를 지금 최순실 입장에선 어떤 걸 준비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 법적인 판단 외에도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을 뭐 짜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법정에서는 나는 이제 해보겠다. 어떻게든 내가 이제까지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이런 부분들부터 포함을 해서 예. 나는 법정에서 다툴 만큼 떳떳하게 다퉈보겠다. 나는 진짜 죄가 없다라는 거를 밝혀보겠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로 보입니다. 선전포고. 예, 고 박사님 그런데 네. 이제 어제 8차 재판에서 최 씨가 발언권을 얻은 뒤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다 내가 한 것처럼 되고 있어서 억울하다 하면서 울먹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순실 씨가 최근에 하는 걸 보면 특검에서는 묵비권 전략이고 재판에서는 적극 방어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차단해버리겠다. 그런 전략인 것 같고 이 재판은 자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그런 투지가 불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에 불려올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의기 뭐 이런 것들이 꺾였는데 대단히 옛날 이제는 얘기네요. 좀 구치소 생활도 익숙해지고 이거 예. 여기서 자기가 무너졌다가는 뭐 자기가 상당한 정도의 그런 형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쓰면서 또 하나는 동정심을 지금 재판부한테 어떻게든 유발해 보겠다. 말하자면은 이것은 자기가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운다. 말하자면 짜고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기 전략이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억울하다. 이것을 재판부한테 호소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 아닌가. 그것은 나아가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함, 내는 기획 이런 것과도 맥이 같이 다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저 말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그냥 자기는 생각만 얘기했을 뿐이고 다 내가 그러니까 100 중에 100은 다 하지 않았고 뭐 98, 97 얘기하는 겁니까? 저 민영사님 저거에 대해서도 숨은 뜻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저게 아마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대통령한테 미루는 게 아닌가.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대통령은 국정 업무 수행에서 한 거고,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 민간이 주도하고, 그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뭐 한류를 갖다가 전 세계 차원으로 이렇게 하자는 데에서 두 재단을 갖다가 설립시켰던 거고, 최순실 씨 본인은 그러저러한 이유에 그 자기 생각을 갖다 제시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슬쩍 지금 이렇게 미루는, 자기 죄를 덜려고 대통령한테 미루는 그런 의미도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민 원장님이 한 3일 전인가 여기서 최순실 고함질 내면서 큰 소리 쳤을 때는 대통령에게 보호하려고 하는가 했는데 고사에 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대통령이 보호가 되는 거죠. 본인들은 빠져나갈 수 없고 대통령은 지금도 계속 그러잖아요. 사익을 기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뜻에서 기업들이 도와줬을 뿐이고, 그러니까 두고 보십시오. 대통령 분명히 국정수행이라고 계속 얘기를 할게요. 업무수행, 블랙리스트고 뭐 전부 다 국정수행이었다라고 지금 나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중국에서 예. 고대에 어떤 여인이 중재를 지어가지고 그 옛날 고대에는 커다란 가마솥에 넣고 열을 가해서 죽이는 그런 처형제도가 있었답니다. 예. 근데 그 여인이 그 아이가 있었는데 예. 나중에 그 가마솥에서 처형된 다음에 보니까 아이 뼈가 그 죄인인 여성의 뼈 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은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요소들이 많이 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런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서는 이미 이 사건 농단의 단초는 최순실과 고용태와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이상한 논리를 지금 개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최순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통치 행위의 하나로서 그런 재단을 만들었고 자기는 좀 도와줬을 뿐이라고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 결국은 재산 관련 또는 공동재산 관련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균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균열이 극단으로 가는 지금 분기점이 2월입니다. 그 시점이 오늘 2월 첫째 날입니다. 2월 1일. 이 최순실 씨가 본인이 억울하고 한 데에는 어제 박헌영 씨가 재단 기금 1,000억 원을 모아야 된다라는 이 증언 때문이었는데요. 그럼 박헌영 씨의 청문회 때 영상 한번 같이 만나보실까요? PC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 말씀은
그 태블릿 PC가 이번에 종편에서 문제가 됐던 그 PC가 맞습니까? 제가 봤던 PC가 종편에 공개됐던 PC라고 그 추정을 하는 이유는 그 태블릿을 고용태 씨가 이제 들고 다녔었고 저한테 충전기를 사오라고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전기 아무거나 꽂으시면 되지 않냐 얘기를 했더니 그 충전기가 아니다. 일반 충전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보여주길래 그거에 맞는 충전기를 사오라고 저한테 했었고요. 옛날 구형이었던 네, 그래서 거죠? 보니까 그 핀이 예전 거였고요. 예. 그래서 그걸 사오겠다 했는데 제가 그걸 못 사갔습니다. 그래서 고용태 씨가 그걸 가지고 저한테 핀잔을 좀 했고. 예. 네, 뭐 위증 모의 논란을 일으켰던 박헌영 씨가 어제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저렇게 최순실 씨의 포스트잇 사랑을 공개했는데 사실 노승일 씨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저 포스트잇이 제출이 되면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관련돼서 의미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작성자가 관련돼가지고 본인이 작성을 했고 관련돼서 지금 국정농단의 얘기가 개입된 그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의 핵심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꽤 재판부들은 신빙성 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박헌영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초기에 국정조사에 나가가지고 본인이 마치 최순실 씨를 비호하는 듯한 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뭐 위증 모의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좀 의혹이 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이제는 원래부터 나는 그 사실을 밝히고 싶은 위치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환에서 이런 협조를 한다라는 그 표명으로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재판부도 지금 사실상 구체적인 진술들이 노승일 부장하고 되게 일치하거든요. 포스트잇 같은 경우도. 예, 그렇게 볼 때 재판부가 이런 포스트잇도 증거 능력 인정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 저 포스트잇이 뭐냐면 같이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뭐 아주 작은 포스트잇이 아니라 가로 10cm, 세로 15cm 크기의 저렇게 밑줄이 쳐져 있는 포스트잇, 저는 노트형, 그러니까 좀 일목요연하게 저렇게 가볍게 적을 수 있는 포스트잇을 최순실 씨가 선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포스트잇을 종류별로 다 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들고 다니면서 아무 때나 붙일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쉽게 건네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내용이라든지 지시사항들이 좀 많아야 되는 내용까지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큰 포스트잇도 썼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진술은 본인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최순실 씨가 업무 지시를 그 밑에 하급자들한테 할 때 이 포스트잇을 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업무 관련된 지시의 수단으로 썼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하고 관련된 중요한 지시에 관련된 내용이 포스트잇에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내용들이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관련된 핵심어들이 있는 내용들은 모두 최순실 씨가 의도로 갖고 적었다고 추단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딸 정유라 씨도 말이죠. 바로 이 엄마의 포스트잇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집중해서 들어보실까요?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게 항상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포스트잇 딱딱딱 붙여놓고 사인할 것만 해서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에 거는 모르고. 메모 강이군요. 원래 대통령도 수첩공주라는 별명이 있고 메모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 부분은 별개라 손 치더라도 고 박사님, 최순실 씨 포스트잇 집착이 딸도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대단한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뭐 논문을 쓴다든가 이렇게 뭐 글을 쓸 때 이 포스트잇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 보면 되게 치밀하고 꼼꼼한 사람들이 주로 포스트잇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논문 같은 거 하려면 어디 인용했다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해야 하니까 포스트잇을 딱딱딱 붙여놓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두 번째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포스트잇을 붙여놓으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윗사람이든 아랫사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순실 씨가 이런 포스트잇을 이렇게 끔찍이 사랑한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문어발식 그런 국정 개입을 하다 보면은 또 여러 이권에 개입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하고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 아닌가. 본인이 국정을 관장하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문어발식 아닙니까? 문어발식이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포스트잇을 작작 붙인 것 같고 그것은 뭐 이 정부 들어와서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모실 때부터 아버지한테부터 배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고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면은 없을까요? 포스트잇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제목을 붙이거나 명확하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잘 띄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붙여놨다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알리고 싶지 않은데 뭔가 지시를 내려야 되니까 포스트잇으로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금세 띄어내가지고 자기 존재 자체를 전화 기록
기억조차도 남기고 싶지 않아서 대포폰을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스럽게 포스트잇도 좋아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카드 대신 현금을 쓰듯이 그렇습니다. 저 문서가 남기는 것보다 포스트잇으로 적으면 나중에 버리기 그래서 쉽니까? 노승일이 포스트잇을 제시하니까 그렇게 경악했다는 거 어. 아닙니까? 그 자기 그 필체도 거기 있고 그래서 굉장히 놀랐다라는 걸 보면 포스트잇이 또 쉽게 떨어져서 인멸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선호했던 게 아닌가 이런 예, 조 생각이 변호사님. 드네요. 예, 저는 최순실 씨가 포스트잇을 자꾸 썼던 게 본인의 언어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되게 얼버무리고 이렇게 만연치 문장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잘 못 알아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설명을 하면서 그 내용에 관련된 핵심 워드를 넣어놓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상기시킬 수 있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관련돼서 당사자들한테 밑에 하급자들한테 내 의사가 뭔지 정확히 기억해라 라는 취지로 포스트잇을 쓴 건 확실하게 보입니다. 예.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최순실 씨가 또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요? 제가 실물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얘기했는데 실물을 잘 아는 사람들이 포스트에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에서 제목은 뭘로 하고 목차는 뭘로 하고 종목은 뭘로 하고 예산은 어떻게 편할지 지금 포스트에도 지금 있잖아요. 포스코에다가 체육 어떤 단체를 만드는데 포스코에다가 스포츠단을 만드는데 보십시오. 종목은 뭘로 할 것인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개가 잘 쳐졌어요.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실무 능력이 탁월해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정 의원님 저렇게 포스트잇으로 상사가 후배에게 지시도 하고 고영태 씨랑 노승일 씨가 검찰에 제출한 증거물만 승합차 한 대 차량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보통 상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데 저는 이 최순실에 대해서 별로 과대평가하고 싶지 않은 것이 그동안에 식당도 하고 유치원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또 어쨌든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라는 자긍심을 가졌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선 실세로서 활약한 거 외에 성공한 활동이 뭐가 있는가를 보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잔머리를 굴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뭔가를 하긴 하는데 성공해가지고 뭔가 큰 거를 이루었다? 예를 들었다면 미얀마 케이타운인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수에 그쳤으니까. 어디 수도도 아닌 이상한 데다가 부지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 코이카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사실 외교부 사람들이요. 웬만해서 안 된다 소리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웬만하면 다 그것도 좋으신 의견인데 그 이렇게 얘기 좀 나오는데. 아껴두시죠. 두 번째 주제에 있어가지고. 그럴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뭔가 이렇게 권력을 가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향유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막 연설문 이상하게 고치면서 그게 취미 활동이라는 그 증언이 고영태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체가 치밀함이라기보다는 그 자신의 어떤 이렇게 드러내놓고 싶어 하는 그런 성격에 더해서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 그리고 권력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작동을 했다. 그러니까는 포스트잇도 그렇고 태블릿 PC도 그렇고 소위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심리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런데 최순실 씨하고 같이 자랐던 그 사촌 오빠 증언에 의하고 또 우리가 그 특급에서 처음으로 그 채널에 의해서 단독으로 했던 20여 년 전에 최순실 씨 그 녹음 테이프를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 공부는 잘 못했지만요, 이 판단이나 이런 그 머리는 잘 굴러간다는 게 그 사촌 오빠의 증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그 녹음 테이프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할 적에 박근혜 그 큰형애가 좀 하고 있으면은 최순실 씨가 그것은 전두환 씨 했던 방식대로 해가지고 기업한테 돈을 이렇게 거두면 된다고 그러면서 탁탁 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어느 일정 선가 정치적인 습견은 몰라도 어느 실무적인 일 처리하고 이런 데는 최순실 씨가 나름대로 영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 변호사님, 그러면 저 포스트잇이 지금 화면에 봤던 저 포스트잇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휴대폰처럼 이게 최순실 씨에게 완벽하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관련돼서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제목을 보면 무슨 계획이라고 해서 본인이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 밑에 수단에 관련들을 항목으로 적어갖고 하는 형태들로 많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인지를 하고 본인이 지시를 한 것 듯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의 내용이 많은 게 아니라 글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사안의 전반적인 부분을 본인이 장악하고 물어봤다는 취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취지에 볼 땐 재판부는 분명히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본인이 이 계획이란 단어를 써가지고 포스트잇에 적었다는 것은 관련된 부분을 다 인지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예. 그러면 관련돼서 다 개입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를 물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져나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고 박사님, 이런 예. 포스트잇 사랑이 이제 어제 박헌영 씨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박헌영 씨가 최순실 씨를 꽤 무서워했던 것 같은 게 검찰 조사 받을 때 마주치면 뭐 도망가고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최순실의 그 인간적인 면 상당히 비정하지 않습니까? 뭐 노승일 부장도 그렇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뭐 엄청나게 혼을 내다 보니까 무서운 오너 내지는 상사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박헌영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 밑에 있는 부장 과장급들은 최순실보다도 최순실 뒤에 있는 배우 권력 이거 잘못했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위협감을 마음이 편치 않겠죠. 위협감을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럴 거예요. 예. 저 사람 최순실이가 문제가 아니라 최순실의 어마어마한 권력이 대통령하고도 직접 말하자면 최고 권력과도 이렇게 통하는 거 보면은 나 같은 사람 하나 어떻게 해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늘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나. 특히 뭐 이 과장 정도 연령이라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잘리는 경우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권력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최순실 씨만 보면은 숨고 내빼고 그런 어떤 감정이랄까 정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조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이 포스트잇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게 박헌영 씨의 증언에 따르면 모두 폐기했다는 거예요. 좀 증명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재판부는 봅니다. 하나를 작성해서 하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그런 그 국정농단의 그런 진술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그 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도 최순실이 그렇게 포스트잇을 통해서 지시를 했다는 얘기를 나오고 있고 어쨌든 그 물증이 하나라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판부는 최순실 씨의 행동 양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하는 최소한의 증거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말로 진술로만 있는 것과 그게 하나라도 나와서 그게 사실이었네라고 입증이 되는 게 다른데 어쨌든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포스트잇으로 관련된 분야를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최소한의 증거는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되게 유의미하게 볼 것 같습니다. 박헌영 씨가 포스트잇 얘기도 하고 뭐 쭉 얘기했지만 고용태가 쩔쩔 매는 모습을 보고 더 무서워서 사실 어제 본인이 얘기하면서도 얼마나 긴장되고 또 오늘 또 최순실 씨가 저런 미소를 띠고 이제 특검에 나오면 또 저것도 많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무섭긴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고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최순실 씨가 문제가 아니라 최순실 뒤에 있는 그 권력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분들이. 아니, 그 더더구나 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에는 뭐 청문회 증언하고 났더니 계속 미행하는 듯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랬다고 했죠. 또, 예, 그런데다가 또 이제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차은택 씨 증언에 의하면 아무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란히 앉아서 딱 붙어서 밥을 먹을 정도로 친한데도. 예. 아이, 그 정유라 씨 개 관리 좀 잘못했다고 그렇게 얼마나 그 인간적 이하의 대우를 했으면 고영태 씨가 앙심을 품었겠습니까? 그런 정도도 좀 이렇게 포용력으로 너무 아랫사람이 좀 실수를 하면은 포용으로 감싸고 일을 처리할 적에는 아주 매몰차게 시키더라도 좀 포상에 있어서 그 나무랄 땐 나무라지만 또 조금 잘하면 격려해주고 상도 좀 후하게 주고 이런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어가지고 이 최순실 씨가 의외로 그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속속들이 지금 배신이라 할까요? 일종의 그런 그 증언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순실 씨 발목을 잡은 게 비단 포스트잇 메모뿐만 아니라 이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도 한몫을 했죠. 저희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귀 좀 열어두시고 숨 좀 골라서 가겠습니다. 한번 노래 하나 들을 텐데요. 이 노래입니다. 그걸 얘기를 좀 짜보고 아니지. 그걸 이렇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래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그렇게 몰아갈 게 아니라 저렇게 된 거 저렇게 될 뻔했던 거를 이제 그렇게 했다. 몰아가야 될 것 같아. 같아.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유, 어떡하냐.
이 엄중한 시국에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 네. 성대모사 기가 막히게 잘 하네요. 이 큰일 났네라는 노래가 지금 시국 풍자성으로 대단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비단 뭐 포스트잇, 뭐 내부 고발자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국민들의 심정이 이럴 것 같습니다.